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을,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을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팽재용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오늘 하루 종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명확한 입장 차이 속에 여야 간사회동이 소득 없이 끝나는 등 협상이 초반부터 꼬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라며 처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진 데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법원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원칙을 세우며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직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땡깡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으며 당사자의 사과가 없으면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주제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여야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박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에 대해 하루 이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총리는 박 후보자를 제청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기록으로 봤을 땐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독특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화두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BBK 사건의 가짜 편지에 대한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도 새로운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박성진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맞물려 전국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둘러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가운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겠다는 겁니다. 야권의 흐름을 보면서 막힌 정국을 타개할 협상 카드로 박 후보자의 거취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대법원장 인준을 염두에 두고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인 만큼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조속한 결단을 압박하며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호락호락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이라는 충격파 속에 점점 더 꼬여가는 정국에 청와대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 안이 22일에 확정이 되면 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첫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북한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 보건 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오는 21일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6천만 원을 북한 취약계층 보건 사업에 지원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식량계획에 북한 아동,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과 필수 의약품, 그리고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지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결과를 아직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취협 의제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여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지원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5년 10월 이후 첫 대북 지원이 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에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에 대북 인도 지원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도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를 흐트러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유엔 인구기금이 10년 만에 재개하는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의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에 진행됐던 2차 조사 당시엔 4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번 조사에는 600만 달러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조사가 대북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결정 시기는 유엔 인구기금이 다음 달 시범조사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2008년 진행됐던 2차 조사보다 지원 요청 규모가 200만 불이 더 늘어난 데 대해서는 기존 인구조사보다 거주 구조 형태 등 조사 내용이 더 충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외교부는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민간인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외곽팀장 중 가장 활발한 댓글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 씨와 외곽팀장 리스트를 허위 보고하고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의뢰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이 정부 비판적 성향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려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을 유도하는 등 국정원법을 어긴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전국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사립유치원 연합회 측은 여전히 휴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집단 휴업을 나흘 앞두고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현행법상 유치원의 임시 휴업은 비상재해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휴업은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에서 낭비하는 국공립 확대를 중단하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원장들은 여전히 휴업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은 휴업으로 가는 거고요. 집회 신고는 5,000명을 했는데 지금 너무 격앙돼 있어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각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등에서 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낯선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데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안전사고 시 공립유치원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요구해 학부모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2살 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44살 영동모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에서 2살짜리 B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A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네,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모 씨는 지난 5일 오후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심리동까지 약 40분 동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버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240번 버스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버스기사에게 쏠렸던 비난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NS는 공익제보 창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달 전 대학원생 한모 씨는 SNS에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를 살해하고 강간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미 수십 회에 걸쳐 글들이 올라오고 수백 명이 리플을 단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누가 제 이름을 묻잖아요. 제 이름을 말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개명 신청 해놓은 상태예요. 앞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 유포되는가 하면 해당 여교사의 가족들과 피해 학생의 신상도 무차별적으로 공유됐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5,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라며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올려 논란이 됐던 강남패치의 운영자는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0번 버스 사건에서도 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최초 목격담을 올렸던 누리꾼의 해명글이 뒤늦게 올라왔는데 아이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CCTV가 가려지기도 전에 해당 버스 기사와 아이 어머니 등은 차례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상태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중현 전 축구협회장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전 회장 등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220여 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다음 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구소를 짓겠다고 경기도 땅을 사들인 뒤 삼성 SDS에 팔아서 전산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토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조항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삼성 SDS 전산센터입니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매입한 땅 3만 7천 평방미터에 건립됐습니다. 당시 경기도 건설본부가 있던 곳인데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짓겠다며 매입한 겁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후 10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목적은 애초부터 연구소가 아니라 전산센터였습니다. 실제로 땅을 매입한 지 4개월 뒤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 SDS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곧바로 전산센터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그 연구소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와 전혀 관계없는 삼성 SDS 전산센터를 지었다는 것은 합법을 위장해서 진행한. 삼성전자는 2년 후 건물이 완공되자 땅의 소유권을 삼성 SDS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32억 원의 차익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고 해당 건물은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약속만 믿고 금싸라기 땅을 넘긴 경기도나 최소한의 상도위조차 져버린 삼성전자 모두에게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뒤 5주 내리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정부 대책의 핵심 타깃이었던 강남 지역은 청약과 재건축 수주전 과열 속에 집값이 올라서 이른바 강남 불패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전용 76제곱미터 매물의 호가는 16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일주일 전 실거래가보다 1억 원가량 뛰면서 파리 대책 이전 고점 수준도 회복했습니다. 1억이 올랐네? 지난주보다 그렇죠. 그건 파리 대책 이후에 금액대하고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게 통과됐잖아요. 이처럼 재건축의 속도를 내고 있는 송파구 집값은 지난주보다 0.09% 뛰며 오름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전체 집값은 0.01% 오르며 파리 대책 이후 6주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강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이달 신반포 센트럴 자이는 평균 경쟁률 168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며 올해 서울 최고 청약률 56대 1을 가볍게 갈아치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남 재건축 사업을 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주공 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가구당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강남 불패가 여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85만 6천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수가 2012년과 비교해 22.5% 줄었지만 이들 저소득 지역 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 1,4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취약계층에게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한때 한 판에 만 원에 육박하던 계란값이 살충제 계란 파문을 거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크다 보니 수요가 늘지 않아서 한동안 계란값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한때 10,000원 선까지 치솟았던 계란값이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 뒤 소비자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살충제 계란이 나온 지난달 14일 이후 급락한 계란값은 지난 7일 269일 만에 평균 5,000원대에 진입하더니 13일에는 5,637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평년값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선 4,000원대 계란까지 내놓으며 판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알찬난 30알 가격을 4,980원에 판매하기로 했고 홈플러스도 대란 한 판을 4,580원에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3,000원대의 계란이 거래되는 곳까지 생겼는데 계란값이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전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도 잇따라 살충제 계란이 나오고 있어 신뢰를 되찾기 어려운 탓입니다. 다만 정부는 추석 성수기 때 수요가 몰리면서 갑자기 계란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000만 개를 미리 사들여 비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퇴근 뒤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해 정부와 카카오가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고용부 실무진은 저녁 늦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 전송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동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고용부는 앞으로도 카카오 측과 메신저 개선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